반갑습니다. 너무 과찬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며칠 전에 아세안 국가 대사들하고 저희 나라의 은행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하고 같이 저녁을 했는데 우리 저 박진애 지금 시티은행장님도 가셨는데 거기에 한 대사분이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왜 10대 기업에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대답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 탓입니다 그랬는데요. 김성원 사장님이 한국 금융위 우간다밖에 안 되는 것도 10년 이상 국장을 하고 지금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제 탓으로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WE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 이맘때, 작년 한 9월, 10월 이때 이제 우리나라 금융 우간다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신문, 언론 지상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간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고 금융인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올해는 또 언론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우간다보다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WEF에서 조사한 다른 사안들을 한번 보시면 금융 경쟁력은 82, 우간다가 77위 못해요. 근데 정부의 규제 부담 우간다 43위, 우리나라 103위, 105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 115위. 우간다보다 더 못합니다. 참.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유일하게 우간다보다 더 있습니다. 기업 이사회의 효용성 우간다보다 한편없습니다. 기업의 윤리성 더 나빠요. 결국은 금융이 발전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가 아울러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혼자 훨씬 뛰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지만은 사실을 하더라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근데 이 WEF가 조사한 의 결과가 아니고 사실은 WEF가 조사하는 방식은 저희 나라에 있는 분들께 설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 분들이 다 대답한 것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느끼는 게 이 WEF의 조사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믿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은행에 있으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다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시티 내에서의 비교 이런 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나라 금융이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대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일본하고 대만이 몇 위로 나와 있느냐? 20위 안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WEF에서 조사했을 때도 7, 8년 전에 조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30위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확 떨어져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 왜 제가 이걸 안 믿느냐? 금융시장의 성숙도, 금융시장의 경쟁, 여기 80이라고 돼 있죠. 2016년에. 2015년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큰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근데 다만,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세부 조항을 다 발췌를 하려면 1박 2일 걸려요, 이게. 그래서 그냥 작년에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은행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객관적인 잣대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의 크레딧 레이팅입니다. 신용평가. 그게 얼마냐? 우리나라의 크레딧 레이팅이 AA라고 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AA- 내지는 A+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98위보다 못합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습니까? 연일 신문에 보면은 국가 부도가 머지않은 그런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나라보다 못한 걸로 되어 있어요. 건전성이. 금융서비스 이용도. 금융서비스 이용도라고 하는 결국은 지점의 숫자 아니면 ATM 숫자, 인터넷 뱅킹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카드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카드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금융 서비스 가격의 적정성.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보다는 한참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그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거의 0%고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8%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결정을 하는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우리나라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2.6 내지 2.8%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은행이 가격이 훨씬 싼 거죠, 사실은. 기준금리가 1.25고 담보대출의 금리가 2.8이면 그 두 개의 차이는 1.6, 1.5밖에 안 돼요. 미국은 0.25하고 3.8 사이니까 3.6, 3.5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가 훨씬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쟁이 없는 걸로 지금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출의 용이성. 오죽했으면은 그 국회나 정부에서 케이블 TV에 대출 광고 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출을 금융회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9위,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걸로 있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뜨거운 물 속에, 끓는 물 속에 이제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 끓는 물 속에 있으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튀어나오면 되니까. 근데 미지근한 물 속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거는 경제뿐만이 아니고 금융도 마찬가지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우간다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은행의 수익성은 전 세계에서 83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아마 2015년 기준으로는 100위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못 보느냐. 한전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3.9조 원입니다. 3.9조 원이고 1년 전체로 하면 아마 8조 정도 되고 작년에 한전이 13조 5천억을 벌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거는 제가 인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아주 비싼 값으로 한전 부지를 사준 특별이익이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하는데 2016년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은행권 전체, 생보 전체를 합하면은 3조 5천억입니다. 한전이 번 돈이 3조 9천억이에요. 그리고 은행권 전체하고 증권 전체를 합해도 2조 4천억밖에 안 돼요. 한전 한 기업보다 은행권 전체, 생보 전체 더 못 벌고 있어요. 그 다음, 한전은 사실은 정부가 51%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 회사예요. 근데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을 빼고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한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 올해 여러 가지 긴 여름을 보내기 전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은행권 아니면 금융권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2015년도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은행의 자산하고 은행의 전체 부채의 금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게 1.68%입니다. 그리고 자산 수익률, 은행의 자산 전체에 대비 총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자산 수익률. 자본 수익률은 은행의 자본 전체 대비 순이익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것을 퍼센티지를 낸 숫자인데 지금 ROA가 0.16 그리고 ROE가 2.2%입니다. ROE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도 안 빌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1.5% 정도 금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ROE가 여러분들의 ROE는 자본 수익률은 1.5%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미국의 AA 회사인 신용등급 AA 회사인 애플사의 30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채권 수익률이 지금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3.8%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20억짜리 건물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 10억을 빌리고 10억은 자기 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임대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 가격의 5%라 그러면 실제로 자본 수익률은 한 7%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은행은 엄청난 그 자본 규모에 정부로부터 너희 은행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12배 정도까지는 빌려서 예금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수한 직원들을 뽑고 지점망 1000개 가까이 갖고 있고 많은 인프라를 전산에 투자를 하고 해서 버는 게 여러분들이 안전한 애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놓은 것보다 못 버는 게 여기서 숫자가 2.1%라는 걸 보면 못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숫자가 약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수출입은행 숫자하고 산업은행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을 빼더라도 이 숫자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택을 위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오피스텔 사가지고 임대 주는 것보다도 은행이 더 못 벌고 있어요. 그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에 저희 나라 은행의 그 자본 수익률은 2.7%였고 자산 수익률이 0.8%이 밑에 있는 건데 0.38 이때 저희 나라가 83이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당시에 유로 위기 때문에 크라이시스 모드에 있던 나라들 빼고는 거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이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0이 밑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뱅커스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익이 안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외환위기가 나기 전이면은 우리 이영섭 장관님께서 이 기재부에, 재무부에 계실 때인데 그때는 아주 옛날이니까 그 관치, 금융 뭐 이게 가장 그 피크에 이뤘을 때입니다. 그때의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 4% 내지 6%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 수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2 내지 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은행의 황금기가 언제였느냐? 2001년도에서 2007년도입니다. 이때는 자본 수익률 이걸 비교해 보시면 지금보다 5배, 6배, 7배 높아요. 이 무렵이.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이 한국이 외환 위기를 맞고 나서 거의 바뀌었네. 한국 금융시장이 이제 바뀌는구나. 커지고 수익성이 좋은 나라로 바뀌었구나 해서 들어온 때가 2004년도에 시티가 한미은행을 인수를 하고 2005년도에 스탠다드 차터드가 제일은행을 인수하고 2006년도에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시도를 할 때입니다. 그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해서 근데 결과는 여기 와서 지금 완전히 물린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을 했던 위원장님한테 당시라고 하면은 외환은행이 HSBC에 팔릴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줘서 안 팔렸는데 그때 그 HSBC도 인가를 해주시지 그랬으면은 글로벌한 은행 세 개를 1타 3마에 해서 여기 다 붙잡고 있는 건데 그런 그 농담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왜 그러면 2011년 이후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느냐? 많은 분들이 저금리 상황,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2011년이 기점으로 돼서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당시에 그 제가 시티은행 장으로 현역에 있을 때 글로벌 그 뉴욕에서 계속 물어봐요. 야, 이 갑자기 왜 그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느냐? 특히 규제 환경이 나빠지느냐? 그래서 그 뭔가 답변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이런 이유가 있겠다고 해서 그 설명을 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5년마다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2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그 해가 2012년이다.
그러니까 2011년 지금 내년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방향이 결국은 금융 소비자 편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런 은행들의 수익이 정말 안 좋다, 수익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특히 언론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은행들이 작년에 번 거에 2배를 벌어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재테크하는 수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런지 조금 돈을 3, 4분기에 은행에 수익 발표를 했는데 2, 4분기나 1, 4분기보다 좀 좋습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아마 은행들 떼돈 벌어 아마 이러고 타이틀을 뽑았을 텐데 이번에는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가면서 또 앞으로를 걱정해주는 은행들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은행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저수익 구조의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 맞습니다. 저금리 되면은 미국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맞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비용 구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은행들,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점을 이용하는 전체 일반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거래의 총수 대비 지점에 가서 실제로 은행의 직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래가 전체 거래의 지금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인터넷 뱅킹이나 전화로 하거나 ATM 머신에서 하거나 다 얼터너티브 채널로 해가지고 다 소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점은 늘어왔고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왔습니다. 고비용 구조를 깨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성과 연봉제를 해야만 고용구조 내지는 고용구조는 2차적인 문제고 임금구조를 개편을 해서 유연성을 올릴 수 있겠다. 근데 이 임금구조나 고용구조는 사실은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제가 믿지 않는다는 금융에 관련된 WEF의 조사 결과 아까 김성원 이사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말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고비용 구조 개선되지 않으면은 은행의 수익성이나 금융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유럽에 있는 글로벌 은행의 모든 CEO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CEO들이 취임을 하면서 언급했던 가장 넘버원 고울이 뭐냐면은, 경영 목표가 뭐냐면은 비용 효율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금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 가치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이거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한 은행들의 CEO들의 목표는 비용 효율화다. 근데 우리나라의 은행의 CEO들은 비용 효율화가 내 경영 목표다. 얘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노조가 가만 안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하면 어디서 비용 효율화할 겁니까? 노조가 가만 안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장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행장 3년 하거나 2년 하는 동안에 뭐를 바꿔가지고 효율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게 요즘 개헌의 논란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데 단임 정신에 너무 투철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CEO. 3년 동안 뭐를 바꾸겠습니까? CEO가. 1년은 전임 행장이 했던 거 털어내고 뭐를 해야겠다는 계획 짜고 1년 정도 일하고 1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갈 걸로 뻔히도 다 직원들이야. 이런 식으로 임기가 너무 짧게 되면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직원들 내지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고 CEO는 주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임기 단임과 그 다음에 단기적인 개혁 목표와 그 어떤 저수익 구조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규제 환경이라든지 반치, 정치, 요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으셨을 사안이고요. 은행의 성장 엔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은행의 성장 엔진은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는 기업 위주의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주로 모든 비즈니스가 몰려 있었고 그 비즈니스가 몰려있던 쏠림 현상의 결과로 결국은 외환위기가 났고 외환위기 나고 나서는 거기서 배운 레슨 결과로 전부 다 또 지금은 가계 쪽으로 소비자 금융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 금융의 문제는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성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의 부분이 별로 없다. 있으면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결국은 자산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의 의존도하고 이자 수익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하는 게 또 그 이유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우버 모먼트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디지털화가 되면은 지금과의 그 어떤 전통적인 금융 모델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소자본 고가치 형태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처럼 삼성 내에서 모든 거를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거를 공장에서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물류까지 다 하고 이런 식의 그 모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버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구글 처음에 거기도 가진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어떤 그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 형태의 그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자금 수요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또한 인터넷하고 블록체인하고 3D 프린터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세계의 교역량 자체도 지금처럼 흘러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각국에 분산돼 가지고 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교역량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 체제하고 굉장히 다를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현대 자동차가 비상등을 켜고 임원들의 월급을 10% 깎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버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없는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게 지금 추세인데 이 세 개가 결합을 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대부분 중산층 이상은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만큼 내구재 중에서 실제 활용도가 낮은 내구재가 별로 없어요. 자동차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좀 활용도가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쓸 겁니다. 24시간 중에. 근데 2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버나이제이션이 되고 기사가 없이 자기가 자동적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되면은 집에 자동차 잘 사는 집도 아무리 잘 사는 집도 한 대 이상 가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진다 그러면은 아주 호사를 누리기 위한 스포츠카 같은 거 그런 거나 가지지 그러지 않으면 가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특히 전기차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과거에 여러분들 차 사보면 차값이 떨어진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3년 전 출시한 모델을 올해 지금 3분의 1 가격에 출시해요. 왜? 자동차를 구성하는 그 구성의 부품이 옛날하고는 확 바뀌어가지고 IT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IT의 계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 원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향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특히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 그건 자동차도 그렇고 내구재도 그렇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거를 사지 않고 공유의 개념으로 빌렸으면은 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낸싱 자체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 다음에 핀테크 기반의 그 금융 서비스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P2P 형태로 돈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자본이 필요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조달원이 다양화되고 또한 지급 결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될 겁니다. 핀테크를 통하면 은행에 와서 꼭 송금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은행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형태로 바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나 그 자문사 아니면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는데 그 사람들의 장점은 결국 정보력입니다. 정보력인데 그 디지털라이제이션화에서는 정보가 거의 공유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과연 웰스 매니지먼트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이 그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접 거의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향후에 큰 변화가 있을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하고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세 개가 합해지면은 향후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증권거래소 앞으로 한 30년 뒤면은 그게 계속 존재할지 퀘스천입니다. 왜? 그런 게 필요 없어져요. 실제로. 그런 식의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 금융 전통적인 모델은 변화하지 않으면은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의 향후 전략은 뭐가 돼야 되느냐? 결국은 수익성을 높여야 되고 수익성을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금융허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100이라는 돈을 벌면은 지금 10 정도만 비이자 수익, 나머지 10%는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계속 하는데 90%가 이자 수익이고 10%만 비이자 수익입니다. 해외, 우리나라 전체 수익, 은행의 수익 100 중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의 가격에 적정 가격을 받지 않으면 은행의 수익성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효율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핀텍과의 공생 없이는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 왜? 핀텍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계속해서 화두가 돼가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향후에 기존 은행들을 능가하거나 기존 은행들을 집어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절대 은행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경쟁보다는 오히려 기존 금융산업, 기존 은행산업의 미꾸라지 내지는 매기 역할을 해서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촉진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이나 그 이외의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낮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반드시 들어와서 은행산업의 매기 역할을 해서 은행산업의 비용 효율화,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데는 분명한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핀테크와의 공생은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은행의 업무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은행을 단종 비즈니스로 P2P라는 게 결국은 대출을 해주는 비즈니스거든요. 그 다음에 송금만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핀테크하고 소위 머천다이징 회사, 유통회사가 합해지면은 거기서 송금의 많은 부분이 그 내부에서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지금 은행의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만은 그 수수료가 원가를 못 미치는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원가를 어떻게 낮출 거냐. 결국은 핀테크이 개발하는 금융 서비스의 솔루션을 가지고 원가를 대폭 낮춰야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금융 서비스 부분을 그나마 브레이크 이븐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의 비이자 수익하고 해외 수익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은행은 해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고 비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행은 비이자 수익이 30%예요. 미국은 비이자 수익이 43%입니다. 그만큼 비이자 수익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여야 된다. 높이려면은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수료 높이려면 정말 힘듭니다. 뭐 여기저기서 왜 올리느냐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수료 수익의 원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익. 일본의 경우 일본 은행들은 해외에서 버는 돈의 비중이 30%입니다. 우리나라 10%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을 해서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격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고 우리나라는 2.25입니다.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2.6, 미국은 3.7.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대로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TM 사용에 대한 그 원가가 은행들이 한 800원 정도 듭니다. 근데 실제로 받는 수수료는 300 내지 500이에요. 근데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수료는 야, 내가 너희 은행에 돈 맡기려는데 왜 그 ATM 쓰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 기대 수수료는 0이에요. 이게 그 환경입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수료의 수익이 그 낮고 현재의 정상적인 그 가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의 그 효율성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10년, 2005년에서 2015년 동안에 은행의 순이익은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005년도에 13.5조를 벌었는데 작년에 3.2조 벌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 비용 대비 수익, 전체 100을 벌었으면 비용으로 얼마를 썼느냐? 2005년도에는 45를 썼는데 2015년에는 57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총 수익의 증가율보다 결국은 비용의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죠. 수익은 2.2% 증가하는데 판매 관리 총 비용은 4.4%, 그 다음에 인건비는 5.8%가 계속 올라가요. 이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호봉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계속 하도록 금융권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 총거래 중에 지점거래의 비중, 고객분들이 지점에 와서 지점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거래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는 26.3%였어요. 근데 지금은 2005년도에 11.3%,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10%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점의 숫자는 8%가 증가했고 직원 숫자는 31%가 증가했어요. 물론 고용에 기여를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수익성이 이렇게 낮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금융의 그 개혁의 과제가 뭐냐?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냐? 은행이나 금융이. 우리나라도 금융이 발전하고 금융이 독자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지배구조를 강화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금융개혁에 정부가 4대 그 핵심 개혁과제를 만들었는데 그 개혁과제 중에 가장 성과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금융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은 그 금융개혁의 초점이 사실은 큰 그림의 금융개혁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그림의 금융개혁을 하려면은 이게 그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그 허가,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입법, 이것도 지금 그 한 1년을 가까이를 끌고 있는데 큰 그림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 체계를 바꾸거나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은 여기 있는 몇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법의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지배구조를 강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은행 중에서 우리나라 은행 중에 어느 은행이 가장 그 돈도 잘 벌고 효율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은행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티은행에서 오신 분. 어느 은행이 제일? 신한은행이죠. 제일 못 버는데 어디예요? 국민 요새 많이 좋아졌죠. 스탠다드 차터드, NH,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은행 이렇게 못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 NH하고 우리하고 신한의 차이가 뭐냐?
지배구조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화는 주인이 있는 식으로 경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의 연속성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사회가 나서서 이건 안 됩니다. 제대로 얘기를 하고 하는 어떤 그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에 우리은행이나 LH는 거의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융이 발전하려면 지배구조가 발전이 돼야 되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사실 저는 주인이 있는 회사는 이사회가 뭐 거수기라도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주인이 없는 회사는 결국은 소규모의 소액 주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사회예요.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지배구조가 강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금융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돼야 된다. 저희 나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을 필요로 하는 금융 고객, 그게 그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제일 첫 단계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돈을 어디 가서 자금을 구하고 어디 가서 자본을 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발달이 안 돼 있고, 또 반면에 가장 끝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벌이나 아니면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산업 구조 조정을 하거나 재벌 구조 조정을 하려면은 기존 가지고 있던 자산, 가지고 있던 회사를 처분을 해야 된다. 그걸 누가 받아줄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데가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사모펀드 아니면 투자자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가장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은행이 뭐 하느냐 아니면 증권사가 뭐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영역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역이 아니고 또 다른 금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벤처 파이낸스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키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이제 이 벤처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많은 돈도 투자를 하고 투여도 하고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서브시디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게 지금 사실 어디가 있는지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그 금융 쪽, 그쪽을 담당할 금융을 키우는 데 썼으면 아마 지금 훨씬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 하면은 먹튀하고 딱 아마 여러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사모펀드가 먹튀하는 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뱅킹으로 가야 된다. 금융 선진국 치고 유니버셜 뱅킹을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다. 우리나라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뱅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은행, 증권, 보험, 뭐 자산운용 다 분리되어 있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금융지주회사법을 외환위기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든 거는 사실은 우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향후에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발전하려면 유니버셜 뱅킹을 해야 되고, 유니버셜 뱅킹을 하려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다는 거를 약간 관과한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법을 만든 목적, 우리 금융지주회사는 없어졌어요. 우리 금융지주회사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은행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꿔서 진정한 의미의 유니버셜 뱅킹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니버셜 뱅킹이 구현되도록 은행의 추가적인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줘서 은행의 많은 고객, 특히 아직 자본시장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개혁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 은행 하면은 완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첫 거래도 개시를 하고 모든 거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터넷 전문 은행에 적용되는 방식의 규제가 일반 은행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이 구현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아직 레벨 플레이그라운드가 안 돼 있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의 형태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금융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은행들이나 다른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대면을 통해서 하면은 고객을 직접 만나서 모든 설명을 하고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세스가 훨씬 간단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본인 확인하기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데 인터넷은 훨씬 간단하고 실제 대면 거래는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계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모든 법체계가 특히 규제산업의 법체계, 그건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은행, 병원, 학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있는 그쪽의 그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너희는 이런 것만 해라. 근데 금융 선진국인 그리고 금융 허브인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건 전부 다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못한다면 그냥 다 해라. 이런 부분이고 특히 그 좋은 예를 한번 보시면은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카드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아주 핫하게 써가지고 대통령님의 그 정보도 유출됐다, 금융위원장의 정보도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와 똑같은 때에 미국에도 타겟이라고 하는 그 머천 회사하고 그다음에 리만 마르크스라는 그 백화점에서 2억 명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이 됐어요. 1억 한 5천 명 정도에. 근데 거기는 아무 조용해요. 정부가 나서는 것도 없어요. 니들이 이거 잘못했어. 니들이 와서 고객들에게 고객 불만 해소하고 필요한 조치하고 나중에 너희가 제대로 조치 안 했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 혼내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한번 나면은 언론에서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고 무조건 해법을 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온탕명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기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완의 과제인데 사실은 금융이 시장의 금융 그 다음에 금융이 독자 산업으로 가야만 한다. 독자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거버넌스가 강화돼야 된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의 몇 가지 화두로 계속 나오는 언론사나 이런 데 화두로 나오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대학교 이렇게 사실은 사회 각계에 저명하신 분들이 계시는 데서는 제가 말씀을 안 올립니다. 제가 그럴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는데 주로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후배들 어떤 양성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가끔 하는데 가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USA가 한국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현대자동차. 그러면 다 한국 회사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조지아도 있고 알라바마도 있고 두 개의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기가 3개가 꽂혀 있는데 기 3개가 뭐뭐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대개 태극기, 자동차 회사기, 그 다음에 미국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태극기 없습니다. 미국기하고 주기, 현대자동차기. 거꾸로 IBM이나 CT은행의 한국 현지법인 본사에 가면은 성적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USA가 한국 사람 몇 명이나 고용하나? 제가 물어봐요. 그럼 20%, 10%, 1%도 고용 안 해요. 그럼 세금 어디다 내느냐? 현대자동차 USA가. 미국에 냅니다. 그럼 GDP 계산할 때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GDP 계산할 때 어느 나라 GDP에 계산되느냐? 미국 GDP. 거꾸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한 기업은 다 한국에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러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지식을 넓히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향후에 진로에 대한
관심, 취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런 글로벌한 시대에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나라 지금 아직도 LPGA 보면은 리디아고 잘하면은 막 응원하죠. 리디아고도 결국은 현대자동차 USA 같은 선수예요. 뉴질랜드 선수입니다. 그죠? 그거 돈 벌어서 세금도 뉴질랜드에 내요. 근데 저희는 워낙 뿌리를 중요시해서 이제 그런 글로벌한 시대임에도 어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외국계 금융사가 요즘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러면은 언론에서 이제 그 외국계 금융사 토종 금융회사에게 참패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그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글로벌한 증권사나 글로벌한 은행들 아니면 글로벌한 보험사들이 지금 계속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줄이거나 이제 나가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쟁회사에 져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짓느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차터드 같으면 스탠다드 차터드 한국하고 경쟁하는 데는 스탠다드 차터드 차이나, 스탠다드 차터드 홍콩입니다. 홍콩이 자본 수익률이나 자산 수익률이 한국 스탠다드 차터드보다 높으면은 야 너희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자본을 갖다 두니? 홍콩으로 옮겨.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한 기업의 CEO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소위 scarce resources, 그러니까 희소자본, 희소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 베트남으로 옮겼어요. 왜? 베트남이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금융사들이 우리나라 금융사보다 수익성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규모를 줄이거나 나가는 이유는 결국 다른 나라보다도 그 회사의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뀐다. 그러니까 경쟁 참패하는 거는 시티 같으면 시티 홍콩에 참패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은행에 참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의 삼성전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금융의 삼성전자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건 정말 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전 세계의 가장 큰 은행도 JP모간 체이스가 지금 전 세계에 제일 큽니다. 전 세계에서의 그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칩의 시장 점유율은 20%입니다. 금융에서 그런 플레이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각국의 규제 당국은 그 나라가 금융 허브가 아닌 한은 알게 모르게 외국계 은행들, 외국계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용인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대개는 갖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하고 금융을 비교해서 왜 삼성전자가 안 나오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저가 거꾸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그룹이 금융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 은행만 은산분리 때문에 안 갖고 있어요. 나머지 어느 기업보다, 어느 금융사보다 많은 금융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금융사 중에 삼성전자처럼 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하는 삼성그룹이 그걸 잘해야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질문도 삼성 분들 만나면 하는데 삼성이 왜 계속 금융을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자본 수익률이 낮거든요. 제조업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때문에 한다? 아니면은 과거 같으면은 뭐 알게 모르게 어떤 음량으로 금융을 갖고 있으면서 받는 혜택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그룹과 같은 인류 회사는 금융을 삼성전자 갑입니다. 절대적인 갑입니다. 전 세계 어느 금융사보다. JP모간에도 갑이에요. 그래서
JP 모간 CEO나 CT CEO가 한국에 방문하면은 삼성그룹의 체어맨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만나줍니다. 갑이에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가 줄 거냐 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상황에서 금융을 삼성이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금융의 삼성전자의 질문이 나오면 이제 거꾸로 그런 질문을 드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골드만삭스 왜 안 나오나 이런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그 골드만삭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위 프라이빗 에퀴티, 론스타, 사모펀드 하면은 이건 먹튀 이 개념이 없어져야만 우리나라에 그나마 이런 그 골드만삭스에 근접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일본을 한번 보시면 일본 노무라를 글로벌한 그 투자 회사로 골드만삭스로 일본의 골드만삭스로 만들기 위해서 20년 이상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리만 브라더스 망한 미국 그 금융사, 미국의 그 투자사의 그 네 번째로 컸던 리만을 인수를 합니다. 아시아로. 근데 인수한 지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지금은 거의 그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 왜 힘드냐? 사실은 투자은행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름 그대로 투자자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 투자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역사가 짧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NPS 국민연금이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그 상당히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투자자의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숙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 사모펀드에 대한 네거티브한 부분을 많이 지워야 된다. 투자자의 절정에 있는 최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펀드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백처시하게 되면은 투자금융이라는 게 발전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융허브가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환경이 글로벌 네거티브 시스템이나 포지티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그 시장을 보면은 결국 금융허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글로벌한 그 금융 플레이어들이 와서 활발하게 금융 활동을 하면은 그게 금융허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뉴욕에 있고, 그게 런던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홍콩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활발하게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거기 너희 왜 있어? 여기 빠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수익성이 나는 시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 외국 플레이어에 대해서 페어한 트리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배당을 하면은 이게 국부유출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돈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죠. 돈의 출입이 자유로워야만 허브의 가장 미니멈한 리콰이어먼트를 맞추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돼 있다. 시간이 됐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끝내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가계부채를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데. 그러실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그 가계부채 보면은 이제 GDP 대비 그 몇 퍼센트냐,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대비 몇 퍼센트냐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나라의 그 가계부채의 그 수준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90% 가까이 되고 150% 정도 되는데 높은 편입니다. 34개 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으로 보면 한 8위 정도 됩니다. 8위 정도 돼서 절대치로 분명하게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가계부채 문제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게 어떤 그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높으면은 결국은
쓸 수 있는 가처분의 소득의 일부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하고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속도나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게 이제 빨리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전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소위 LTV하고 DTI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LTV라고 하는 거는 담보 물건의 가치 대비 대출 얼마를 주냐 하는 비율. 그 다음에 DTI라고 하는 거는 데트 인컴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거 대비 실제 버는 돈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는데 사실 그 규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왔습니다. 그 잘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의 공도 있습니다. 이 DTI를 처음 시행을 할 때 DTI 개념이 새로워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시티 본사의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사람 중에 이쪽 전문가를 불러왔어요. 이 불러오면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걸 타이트하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와서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DTI라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보면은 담보 가액 대비 대출이 나가 있는 게 54% 정도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택 가격이 한 30%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전하다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계 금융 자산이 가계 부채보다 크다.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빌리는 가계 부채의 비중이 7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나 감독원이 계속해서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금리가 좀 오르면은 이게 부실이 얼마가 생기고 이게 손실이 얼마가 생겨서 은행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이냐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의 질에 대해서 금융위나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거에는 돈을 빌리면 거의 대부분의 돈을 나 3년 뒤에 원금 갚을 때니까 3년 동안은 이자만 갚을게 하는 형식의 대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금리가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높은 금리를 내고 금리가 떨어지면 낮은 금리를 내는 그런 변동금리였는데, 그런 변동금리의 문제는 금리가 떨어질 땐 괜찮은데 올라가면 이제 부담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뭐 5% 10% 수준의 분할 대출 5% 내지 10% 수준의 고정금리가 지금은 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안전판이 정말 안전판 구실을 해줄 거냐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DTI하고 LTV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잘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적용이 안 되는 대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계속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은 LTV, DTI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느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계부채의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금융자산하고 가계금융부채, 이거는 평균 개념입니다. 평균 개념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님 혹시 돈 빌린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안철수 대표님 같은 분은 자산만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하고 금융부채를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똑같이 다 있으면은 이 평균의 원리가 맞는데,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부채를 안 갖고 있어요. 반면에 금융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을 굉장히 적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괜찮다 하는 거는 평균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위 4, 5 소득 분위의 가계부채 비중이 크다. 이게 안전판에 구실을 하기도 하지만은 일정한 트리거가 생겨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거꾸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 뭐냐? 결국은 그거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이나 이런 데다.
그럼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안 내놓지만은 투자로 갖고 있는 집은 쉽게 내놓을 수 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도 이게 평균적인 개념.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해서 잠깐 넘어가면 이게 이제 위험 요소라는 부분이 제가 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5년 전에는 은행이 100이라고 하는 그 가계 대출을 했으면은 제2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해주는 건 한 70 정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은행이 100을 해주면 제2금융권이 100보다 약간 더 해줘요. 근데 은행하고 제2금융권, 저축은행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 비중이 더 커졌다는 부분이 어떤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게 갑자기 터질 거냐? 그 터지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가 있는데 그 트리거 두 개는 하나는 금리가 갑자기 많이 상승한다? 아니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집값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향후에 1년 내지 2년 사이가 상당히 크리티컬한 모먼트가 될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열심히 분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분양해가지고 받은 것들이 1년 내지 2년 사이에 완공이 돼가지고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같이 부동산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있어서 굉장히 상당히 와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